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상영관의 온정. 저는 노랑. 자, 아토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저희가 이제 추석을 보내고 왔죠? 네. 추석을 보내고 아마 저번 주에 뒷방 와르르 또 올라갔죠. 업로드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러고 이제 근황가 근데 저는 근황이 추석과 그다지 상관은 없어요. 그럼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추석과 관련된 노래를 골랐는데 네. 제가 원래 집에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집에 갔을 때 그 갈등을 보통 겪잖아요. 전 그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서 두려워하면서 약간 근데 집에 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 가면 또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이번 추석은 되게 짧게 제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이거는 뭐 추천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꽃할배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꽃할배 리턴즈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사실 TV가 그 집의 중심에 있는 구조니까 TV를 보게 되는데 그 꽃할배 리턴즈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나영석 PD가 만드는 방송을 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되게 예쁜 말만 한다. 그리고 되게 편집을 디테일하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야 될지까지 정교하게 정해준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도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꽃할배는 그중에서도 저는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너무 예쁜 얘기만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의 그런 삶의 태도나 그 새롭게 보는 것들에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돼서 항상 뭔가 좋아하고 계속 보고 싶고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였어요? 이번에는 어디 갔냐면은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어디냐 어디지? 프라하도 가지 않았나? 프라하 갔다가 뭐 체스키 그럼 크롬로프 갔다가 그 다음에 찰츠부르크 갔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도시 하나 더 갔다가 비엔나 가서 나가나? 아무튼 그렇게 좀 동유럽 투어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아빠랑 그걸 보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막 옛날 영화 좀 옛날 분들이시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뭐 알랭드롱이나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도 저런 영화 엄청 좋아했다고 막 알랭드롱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냐? 제임스 딘 맞나? 이유 없는 반항? 맞나? 네,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되게 아빠에 대해서 되게 한국 블록버스터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금 얘기한 영화는 좀 되게 고전 영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좋은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것도 편견인데 그런데 아빠가 그런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영화 다 봐야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빠도 어느샌가부터 자기도 취향이 그렇게 돼서 요즘은 잘 그런 영화들만 보지만 예전에는 자기도 같이 이런 영화 보고 얘기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아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추석이었다 이번에 선방했다 이런 다행이네요. 추석을 기분 좋게 보내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기분 좋게 보내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토믹 씨는 뭐 하셨나요? 저 원래 딴 거 말하려고 생각을 해놨는데 갑자기 기분 좋게 보냈다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싸웠어요. 엄마 아빠 좀 다투셨는데 그 시골 내려가고 제사 지낸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묵은 논쟁이었고 엄마
그러니까 언니랑 저는 좀 엄마 쪽인 편인데 근데 아무튼 뭐 그때도 저 자고 있는데 두 분이 아침 드시다가 막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 거에 제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또 제 앞에서 싸우는 건 싫어하셔서 둘이 안방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미키는 그 안방 들어가겠다고 막 밖에서 울고 있고 저는 막 밖에서 엿듣고 있고 이러다가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그냥 저도 짜증이 나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그게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엄마 편 든다고. 엄마는 엄마 편 들어서 좀 좋아하고. 근데 아무튼 그랬다가 아빠가 내려가셨는데 혼자. 그래서 제가 그냥 밤에 카톡을 남겼어요. 뭐 화낸 건 미안하지만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내려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좀 죄송하다는 그 말을 길게 써서 보냈는데 아빠가 그걸 또 풀려가지고 다음날 이제 오전에 아마 엄마랑 먼저 통화를 해서 좀 둘이 이제 화해를 하고 낮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근데 뭐 얘기하다가 아빠가 너 덕에 엄마랑 더 일찍 화해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래서 중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중요하다 갑자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문재인이 중요하다 해서 아빠 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아빠도 웃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트럼프가 로켓보이 어쩌고 하더니 뭐 만난다고 그러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웃기다. 그냥 그렇게 웃고서 서로 아빠가 고맙다고 하고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아빠 다시 올라오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냥 웃겼어요. 좀 싸운 거는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냥 풀고 나서는 오히려 더 웃긴 뭔가 추석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석 때 반지의 제왕이랑 호빗을 다 봤습니다. 6편을 다 봤고 그래서 심지어 호빗을 확장판으로까지 봤고 막 메이킹 필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그래도 싸우긴 하셨지만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우리 집에 문재인인 걸로 사람이 먼저다. 저는 추석 때 이번에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고 안 만났어요. 다른 친척들을. 그러니까 저희 집 원래 큰 집인데 바쁘셔서 다 오시지도 못했고 저도 뭐 외할머니 댁에도 막 바빠서 못 갔는데 저는 근데 추석 기간에 아빠가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 취미가 원래 TV로 중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막 중국 무협 드라마나 막 역사 드라마 있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막 한무제 막 뭐 이런 제가 보면은 배우들도 잘 구분도 안 되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보시는데 이번에는 그걸 하도 틀어 놓고 계시니까 저도 같이 봤는데 보다가 제가 제 정신이 되게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면 무슨 드라마? 드라마 제목은 그래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상황이 뭐였냐면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되게 착해서 열심히 일한 궁녀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부인이 이제 그 말을 대신 전해주면서 궁녀들 앞에서 너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니까 막 다들 뭐 성은이 뭐라 해야 되지?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면서 막 다들 절을 하고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궁녀가 자기는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남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건 마마뿐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 황제 부인도 되게 막 황비예요? 아니면 뭐 후궁이에요? 황비예요. 정실 황비인데 막 되게 갸륵하게 막 나도 너가 남아주면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서로 안아주면서 막 눈물을 닦아주는데 너무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나도 만약 저 시절에 권력자 입장이면 저렇게 막 했어야 되겠지 막 이런 넌 너무 노비야. 그렇죠. 노빌 확률이 더 높지만 어찌 이렇게 너무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씬이 뭐였냐면 이제 궁녀가 자려고 누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근데 왜 황제 폐하는 첩을 들이지 않으시는 거지? 난 황제 폐하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멘탈이 막 바삭 부서져가지고 너무 재밌다. 저는 너무 그 황비의 입장에서 봤는데 제가 저 시절 태어났으면 진짜 그렇구나. 뒤통수 맞아서 죽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계속 자기가 첩이 되려고 막 계략을 꾸미더라고요. 야망이 엄청난 뭘까? 무슨 공연이네요. 드라마일까? 근데 좀 흔한 얘기긴 한데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아니 답답하게 제목을 알아봐야지. 제목을 제가 알아보세요. 아 이걸로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시고 볼 것 같아. 다음으로는 아토믹 씨가 저희 에스크 질문 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먼저 이제 10월 4일에 부국제가 개막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일에 끝나나요? 13일인가 14일에 13일 13일에 폐막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익명 에스크로 이번 부국제 가시는 분 있으면 기대작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게 질문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저희가 다 영화 뭐 하는지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예매가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에 시간표 짜면서 봤는데 일단 부국제는 저희 중에는 노랑 씨랑 저랑 라임 이렇게 셋만 가죠.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은 뭐 예매하셨나요? 예매를 했는데 뭐 부산 참 피튀기더라고요. 네. 부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전주보다 피튀기나요? 좀 확실히 아. 전주보다 확실히. 그러면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저는 예매하진 않았는데 이거 뭐 지금 당장 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나중에 개봉하면 보고 싶은 영화인데 매기라고 어이 매기거든요. 이옥섭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래요. 그러니까 이옥섭 감독님은 좀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구교환 배우님 뭐 감독도 하시지만 같이 계속 작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온정이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제가 몇 번 말했었죠 녹음 때. 네. 이분 첫 장편 영화라고 하고 뭐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뭐 누구라고 했지? 문소리 네. 이주영 배우 나오신다고. 이옥섭 배우 아니 구교환 배우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뭐 이 영화 전 개봉하면은 꼭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기대하는 영화는 되게 설레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이밍량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대만 뉴웨이브의 2세대 감독 그러니까 그렇게 꼽히고 계신 분인데 원래는 말레이시아 뭐 태생이시긴 한데 아무튼 이분이 이강생 배우라고 그러니까 차이밍량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배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연기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이 또 신작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오시는데 아까 뭐 실제로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너의 얼굴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뭐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된다 이런 건 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영화가 막 그렇게 재밌는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실험적인 영화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 작품도 좀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독님을 영화제에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좋아하는 감독님, 배우님의 영화를 영화제에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영화가 이거는 사실 그 10년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10년 홍콩에서 원래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5명의 감독이 그들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하는 그러니까 5개의 단편을 모아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번에 10년 일본, 10년 대만, 10년 태국이 상영을 해요. 근데 뭐 10년 일본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프로듀싱을 하셨다고 해서 저 되게 궁금하고 사실 뭐 일본이랑 대만 사회를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고 뭔가 보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 저는 대만을 보려고 예매를 해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회의 모습을 10년 후의 모습을 그릴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러면 약간 공상과학 느낌인가요? 근데 그거는 뭐 감독마다 다를 거고 뭐 이야기가 뭐 밝을지 어두울지 이런 것도 감독마다 다르다고 하고 아무튼 5개를 볼 수 있는. 재밌겠네요. 아토믹 씨는 어떤 영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일단 부국대를 이번에 좀 오래 갈 예정이에요. 제가 며칠 가지? 한 일주일 정도 가나? 그런데 예매는 9편을 했거든요. 일단 금토일을 그 연시랑 같이 가는데 2박 3일을 제가 예매를 다 실패해서 금토일 중에는 영화가 한 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금토일은 좀 놀고 혼자 있을 때 영화를 많이 볼 계획인데 일단 제가 박해일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서 그 이번에 장률 감독님의 군산이란 영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해일 배우님이랑 문소리 배우님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화를 하는데 그 부산에 오신다 그래요.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근데 영화 예매는 못했고 금요일에 야외 무대 인사를 오시는데 그래서 얼굴을 보러 갑니다. 박해일 배우님 꼭 보고 오려고 박해일 지금. 배우의 얼굴이 가장 기대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벼르고 있고 영화는 되게 이번에 좀 약간 그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이든 아니면 조연이든 나오는 영화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콜린 퍼스 나오는 쿠르스크란 영화도 있고 그리고 그 셜록의 모리아티로 나왔던 앤드류 스캇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제시 맞나? 아이젠버그? 아 맞아 제시 아이젠버그 나오는 벌새 프로젝트란 영화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영화 자체는 막 신호 봤을 때 엄청 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뒤로 제쳐주고 그냥 영화 신호만 봤을 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일단 하나는 선셋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사울의 아들 감독인 라즐로 네메스 감독님의 영화예요. 근데 제가 사울의 아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결일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이 세계대전 때 배경이고 또 부다페스트 이야기라서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기대가 되는 영화고 그리고 하나는 쿠바 영화인데 이번에 제가 약간 부산 영화 보면서 좀 영화를 고른 기준이 좀 재밌을 것 같은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맨날 좀 영화제 가면 완전 심오하거나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막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봐서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걸 또 제가 이번에 부국제 오래 가니까 그런 영화만 보면은 힘들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재밌는 영화들을 골라봤는데 근데 뭐 골라도 이것만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골라놓고 보니까 아무튼 과연 셀레스테 재밌을까? 왜 그래? 과연? 셀레스테 가르시아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영화인데 은퇴한 교사인 어떤 중년 여성의 우주 여행기를 그린 내용이래요. 근데 되게 뭔가 귀여울 것 같아요, 영화가. 그쵸.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매진이라서 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이라는 그 영화인데 이거는 트랜스젠더 발레리나에 관한 영화래요.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발레리나의 뭔가 마음 간의 어떤 성적인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영화 내용을 다루는데 좀 힘든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뭔가 가장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예매도 성공해서 다행히 이거는 꼭 보고 오려고요. 여러분 진짜 부럽네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한 번도 못 가서 이게 왜냐면 재학생이면 이게 딱 시험 기간에 겹치잖아요. 맞아요. 아주 매번 못 가는데 휴학을 한번 마음의 문제다. 어머! 내가 볼 때 나는 갔다. 아, 시험을 진짜? 어떻게든 하고. 저도- 며칠 아니 가셨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한 주말 이렇게 가시나요? 주말에 2일 2일 이틀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제예요. 저는 가을 부산 바다 영화 그냥 끝. 저도 기회가 되면 내년은 꼭 가보고 싶네요. 에스크 질문 또 다른 거 같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부터 하지? 원정 마지막에 하자. 네,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딱 해서 딱 깔끔하게 마지막에 끝내죠. 하겠습니다.
제가 노랑한테 먼저 질문할까요? 질문이 뭐냐면 멤버들에게 영화란? 노랑에게 영화란? 저에게 영화란 더 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간단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나요? 깔끔하게 끝내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럽시다. 저 하나요? 아토믹에게 영화란? 저에게 영화란 애증이다. 너무 좋은데 가끔은 너무 좋아서 너무 싫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되나요? 온정에게 영화란? 저에게 영화란 취미다. 그러면 오늘 영화 얘기할까요 이제? 깔끔하다. 뭔가 철학적인 답변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깔끔한 대답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계속해서 에스크도 받고 있고 저희 뒷방사령관 인스타도 있고 거기서 계속 아토믹 씨가 영화별로 다른 게시글도 올려주시고 또 사연이나 뭐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뒷방사령관 21번째 영화는 김희석 감독님의 죄 많은 소녀입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왜 선정하게 됐죠? 보고 싶어서. 지금 상영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전여빈 배우를 좀 그닥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좋아해서 전여빈 배우 얼굴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의 이상형인 얼굴이라서 본인이 되고 싶은 그런 얼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얼굴 너무 계속 봐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얼굴인데 아무튼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영화라서 그리고 현재 상영작을 하나쯤 하고 싶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상영작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짬을 내서 억지로라도 가서 보게 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하게 됐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조사해 오신 거 계신가요? 제가 좀 많이 해왔는데 일단 이 영화는 2017년 작년이죠. 22회 부산영화제에서 뉴커런트 상을 수상했고요. 새로운 영화 이렇게 모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작품까지인가 그렇게 모아서 그 중에서 수상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뉴커런트 상은. 그리고 전여빈 배우가 또 이 영화로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같은 부국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2017년 43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좀 인정받고 있는 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전여빈 배우는 사실 커리어가 길진 않은데 제가 문소리 감독, 이 배우 문소리님이 감독도 하시는데 이분의 최고의 감독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기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되게 얄밉고 사실 되게 별로 제가 실제로 만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귀엽고 매력적인 뭔가 그런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 우리 손자 베스트 이런 영화들에 나오셨고 그거 오빠 얘기도 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여빈 배우를 알게 된 게 전여빈 배우의 친오빠가 사진작가 전윤영. 네, 전윤영 씨라는 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신데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 인스타 팔로우하고 맨날 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생이라고 그냥 옛날에 동생이라고 사진이 올라왔었고 또 좀 지나서는 동생이 연기를 한다 배우 준비생이었나 그때는 아무튼 졸업사진도 막 찍어서 올려주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는 동생이 배우 하나 보다 뭐 오빠가 사진도 찍어주고 되게 멋있다. 그냥 이렇게만.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관계가 좋아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작년에 부국제에서 이 죄 많은 소녀가 상영한다고 했을 때 이 감독님이 이제 동생 영화 나온다고 하면서 또 감독님이 카메오로 출연도 하셨대요. 1.5초 출연하셨다고. 그 교무실의 선생님 중 한 명으로 아주 짧게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 올리시면서 했다가 근데 그때도 그냥 영화 나오는구나 하고 잊었어요. 제가 부국제를 안 가서 별로 관심 없게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이번에 정식 개봉할 때 또 올려서 보고서 근데 전여인별 그 사이에 뭔가 제가 얼굴을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알게 모르게 작품을 딱히 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동생이었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꼭 보고 싶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여빈 배우 너무 매력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영화 보고 완전 빠졌어요 지금. 너무 좋고 연기도 잘하고 막 인터뷰 영상 이런 것도 좀 봤는데 되게 뭔가 조용조용하면서 귀엽게 맞아요. 말을 잘하시는 것 귀여우신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 한예리 배우가 진행하시는 FM 영화 음악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근데 또 되게 뭔가 그 감수성이랄까 그런 게 보이는 그런 인터뷰를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 배우님 연기가 진짜 인상 깊었고 이 배우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가 이만큼 관심을 받았을까 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도 연기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여빈, 서영화 배우님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온전히 성대모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서영화 배우님을 저는 계속 홍상수 감독님 영화 속에서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항상 비슷한 캐릭터로 비슷한 톤의 목소리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막 그냥 길 걷다가 갑자기 보통 유준상 배우님이나 뭐 김상중 배우님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막 걸어가다가 어머 감독님 저 정말 팬이에요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영화에서도 막 미니야 난 네가 계속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 막 계속 이렇게 좀 축 늘어지고 좀 나른한 목소리로 하셔서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시놉시스부터 되게 좀 진지하고 심각한 줄거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서영화 배우님이 계속 코믹한 이미지로만 남아있으니까 대체 어떻게 연기를 하실까 그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니까 또 되게 그 영화에 맞게 또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하셨고 또 다른 뭐 유재명 배우님, 서연우, 고원희, 이봄, 뭐 이태경 뭐 이런 배우분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은 간단히만 얘기하면 뭐 원래는 스포츠 과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복수 전공으로 연기예술학과를 같이 하시고 졸업을 하셨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 전공하시고 그리고 졸업하신 다음에 뭐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영화로 미장센 단편영화제 관객상 수상하셨고 그리고 구해줘라는 영화로 정동진 독립영화제 관객상 뭐 그런 거 받으셨고 오명이란 영화로 이거 다 단편인 거죠, 그러니까 필름게이트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되셨다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몰라서 아무튼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에도 초청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딱 장편 데뷔작 죄 많은 소녀로 이거는 또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연구과정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렇고 이 감독님 얘기는 감독님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을 제가 찝었는데 이건 뭐 이따가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선우정아 그 가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기도 그 가수 역할로 카메오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우정아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첫 장편 영화래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분이 김희석 감독이랑 예전에도 계속 같이 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희석 감독의 첫 번째 단편이 죄를 묻다라는 영화라는데 여기에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음악 감독을 하셨대요. 감독님 되게 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단편에도 또 선우정아님이 출연하셨다고. 되게 선우정아님을 사실 음악을 뭐 몇 개만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미지가 너무 멋있고 음악도 너무 목소리랑 노래 부르는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음악 OST가 발매가 됐대요. 음악도 저는 되게 좋았는데 뭐 물론 막 이렇게 가요처럼 들을 만한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는 한국 What Are You Seeing? 이거 그때 영화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좀 뭐지? 그거 그냥 연주곡 같은 건데 굿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 음악도 작곡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참조한 곡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음악도 되게 좋아서 네. 전 선우정아님 노래 중에 뱁새 좋아합니다. 전 그러려니 되게 좋아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꼭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온다. 거꾸로 세상을 보는 그 노래 아는데? 그 제목이 난 거꾸로 서서 세상을 봐. 그리고 말을 해 세상은 잘못됐어. 근데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이것도 인상적이었던. 그리고 김희석 감독님? 김희석 감독님이 또 뭐 나홍진 감독님이랑도 연이 있다고. 그 곡성의 연출부로 일을 하셨는데 이때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단편 찍고 나서 약간 영화를 할지 말지 방황을 좀 하셨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연출부 일을 해보겠냐는 연락을 받고 거기서 되게 굳은 일들을 하면서 뭔가 마음을 다졌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곡성 연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폐가며 그 동물을 관리하는 것도 이분이 뭐 하셨대요. 그 이런저런 일 다 하셨다고. 근데 그러고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죄 많은 소녀를 그 제작을 하셨다 해요. 근데 제가 GV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 제작비가 완전 초반에 다 떨어져 버렸대요. 영화 이 죄 많은 소녀를 만들다가 근데 자기가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그런 얘기를 만약 뭐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하면은 솔직히 그분들도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연기나 이런 일에 집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힘든 척 연기를 하셨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차분한데 은근히 웃기다. 약간 은근히 엉뚱하면서 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 말씀하시면서 저희 현재 연시 회장님이 떠오르네요. 우혜 씨가 떠오르네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막 그래서 출근하면서 막 동기부여 영상 보고 그러고 가서는 감독 역할을 연기를 자기가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웃겼어요. 그러네요. 저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배우를 캐스팅 하실 때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캐스팅 예를 들어 뭐 영희 역할 지금 캐스팅한다 이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배우들을 두고 여러 그 역할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에 맞는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과거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땠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보셔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여빈 배우는 말씀하시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편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보여주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오디션에 임하셨다고 되게 편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네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배우분들과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제까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 해봤고 다음은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줄거리는 제가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되게 뭐가 많아요. 줄거리 이야기가. 되게 뭔가 이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 넣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줄거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맥락 위주로. 큰 맥락은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구성을 일단 설명하면 첫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후반부에 첫 번째 장면은 그 영희라는 이제 전여빈 배우가 연기하시는 주인공이 뭐 어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인데 수화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린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때가 그 고등학생인데 교타 앞에 서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수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자막으로 띄워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좀 계속 삽입되는 중간중간에 장면이 있는데 이게 영화 시작은 경민이라는 아이의 실종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종됐다는 걸 알아서 이제 뭐 수사가 시작되고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랑 담임이랑 뭐 이런 그때 뭐 어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 경민이라는 아이가 되던 날 뭐 경민이랑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영희랑 한솔이거든요. 세 명이서 같이 놀고 마지막은 영희랑 함께 했는데 그날이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도 잠깐 삽입이 되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죠. 경민이가 실종이 돼서 막 그 강에서 구두랑 가방이 발견돼서 형사들이 막 그걸 거기를 수색을 해요. 그리고 담임이 영희를 불러서 네가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뭐 이상한 거 없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형사들이 학교에 와서 막 경민이에 대해서 막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물어요. 그리고 뭐 영희도 데리고 와서 묻고 한솔이한테도 막 이렇게 묻고 그렇게 되다가 뭐 좀 인상적인 거는 형사랑 아무래도 영희의 대화죠. 좀 영희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되다가 이제 막 영희는 또 자기한테 이렇게 시선이 몰리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영희를 찾겠다 막 이렇게 나서 경민이를 찾겠다. 경민이를 찾겠다고 하고 또 경민이 엄마는 영희한테 막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 정황이 경민이가 실종됐는데 마지막으로 CCTV에 확인된 게 둘이 같이 있던 장면이었으니까 모두가 영희가 경민의 그런 자살로 의심되는 그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모두가 영희를 몰아붙이는 거죠. 뭐 죽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뭐 경민 엄마가 영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시체가 근데 계속 안 찾아져서 막 경민 엄마랑 아버지가 막 포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또 시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오고 장례식장에서도 또 막 영희가 막 그때 원래 뭐 경민이 원래 죽을 애였다 뭐 엄마 수면제 숨겨놨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담임이랑 형사는 들어주지를 않아요. 뭐 빨리 끝내버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막 할머니가 구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러다 결국 영희가 자살 시도를 해요. 자살 시도를 해서 수술을 해서 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아까 말했던 첫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수화로 얘기를. 그 전에 뭔가 더 많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막 계속 경민 엄마가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수술비를 경민이 보험금으로 대서 수술을 해가지고 찾아오는데 좀 영희랑 영희 아버지는 불편해하고 그리고 막 친구들이 원래 처음에는 막 영희한테 막 죄책감을 씌우다가 영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희가 또 자살 시도를 하니까 막 영희한테 오히려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솔이라는 아이가 또 와가지고 막 영희한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애들한테 너가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죠 학교로. 그래서 수화를 하는데 그 수화 내용이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의 죽음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도 모르고 막 박수를 쳐요. 그냥 수화를 하니까 애들은 모르고 그리고 뭐 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마지막 장면이 거의 이제 영희가 경민 엄마를 찾아가서 영희랑 한솔이가 영희랑 한솔이가 찾아가서 한솔이가 말을 대신하는데 뭐 마지막에는 이제 힘을 끌어모아서 영희가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오늘 죽을 건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할 준비를 하라고 경민 엄마한테. 그럼 경민 엄마가 막 부르르 떨면서 칼로 그 식당이었는데 식당 칼로 자기 심장을 막 찌르면서 쓰러지고 이거 이따가 나 말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뭐 이제 굴다리 장면이 있거든요. 그 굴다리도 되게 중요한데 경민이랑 영희가 그 마지막으로 함께 얘기했던 그런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혼자 영희가 걸어가는 그런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약간 영희가 자살할 거라는 암시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런가? 그쵸. 되게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그렇게 걷는데 아까 경민이 엄마에게 말했던 말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마지막 장면. 네. 하여튼 줄거리는 이렇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웠던 게 노랑 씨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네, 보셨어요. 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안 좋게. 안 좋게 봤거든요. 되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좋진 않다는 거예요? 뭔가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까 리허설을 하는데도 서로 막 내가 이래서 싫다 하면은 아니 자긴 뭐 그게 그래서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 같아서 재밌네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재밌다 참. 다음으로는 저희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에 대해 얘기해보는 다시 보기 코너입니다. 일단 아토믹 씨는 무슨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영희가 나오는 장면들이 다 인상 깊긴 했어요. 특히 그 취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형사가 처음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랑 1대1로 면담처럼 얘기를 할 때 이제 영희랑 얘기하는 장면도 정말 보면서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거 보면서도 엄청 연기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장면은 그 경민이의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영희가 그 부조하는 봉투를 찢더니 거기다가 막 검은색 사인펜으로 뭐 유서처럼 이렇게 뭘 막 휘갈겨 쓰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품고서는 그 형사한테 그거는 그 후예요. 후예요? 그러면 자살 시도하기 직전이고 나 그거 고칠 거 있다라고 먼저 말해요. 그게 앞이에요. 그러면 먼저 장례식장에서 형사한테 자기 그 진술을 조금만 바꾸고 싶다. 진짜 조금만 바꾸면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사랑 담임 선생님은 얘가 뭐 여기서까지 왜 이러나 약간 이런 반응으로 교장이랑 학생들이랑 경찰들이랑 막 가족들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쌤이 일단 영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형사도 곧 나오는데 그때 영희가 뭐 경민이가 그렇게 죽은 건 내가 거기서 죽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라 했는데 걔가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계속 자기가 죽을라 했다 자기가 죽고 싶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담임이랑 형사의 반응은 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얘가 정말 뭔가 힘들었고 뭔가 우울함이 있고 아니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항적인 태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뭐 여기까지 와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너 되게 이기적이다. 경민이한테 좋은 거 아니다 이거 너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너한테 뭐라 그랬니? 뭐 이런 말 하기도 했던 거 여기서 했나? 앞에서 그런가요? 얘기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안 했나? 어린애가 막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너가 참 이기적이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희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그 유서처럼 쓰고 화장실에 가서 락스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담임쌤의 반응 보면서 너무 그냥 슬펐어요. 거기서 진짜 뭔가 약간 되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영희가 처음으로 불쌍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영희가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경민이가 자살하는데. 근데 하지만 그거를 정말 영희가 죽인 것처럼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소문들에 쌓여 있는 것도 뭐 불쌍하다면 불쌍한 거긴 하지만 영화 봤을 때는 막 영희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 장면에서 뭔가 얘는 의지할 곳도 하나 없고 자기 말 아무도 안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 전여빈 배우의 눈이 계속 떠오르는. 눈을 잘 안 마주치지 않았나요? 그 장면에서. 근데 뭔가 되게 막 부르르 떨면서 자긴 정말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형사랑 담임이 그만해 오늘 이제 그만하자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귀찮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임이랑 형사가 되게 궁금하고 뭔가 너의 진실을 얘기해줘, 뭐 경민이의 진실을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찾아왔는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원래 뭐 처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서 완전 딱 드러나거든요. 얘가 뭔가 진술을 번복한다는 건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장례식이 일단 됐다는 거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진술 번복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일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걱정하는 게 저는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고 계속 그러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노랑 씨는 어떤 것들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되게 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이는 게 다 인상 깊어서 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뭐 이렇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전형성 같은 걸 되게 잘 보여주고 뭐 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빨리 덮으려고 혹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근데도 제가 이 영화를 뭔가 더 좋게 봤던 이유가 이 영화에서 되게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되게 불안불안한 응어리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게 결국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목소리가 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냥 목소리가 또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이상한 그런 분위기나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막 갑자기 취조하다가 되게 목소리 톤이 갑자기 달라져서 죽는 건 무섭지 않아. 이런 일들이 언젠가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왜? 옆에서 웃으니까 나 되게 영희가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이게 사실 경민이가 얘기했던 것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친구가 목을 다쳐서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락스를 마시는 바람에 이제 목 앞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막 얘기를 경민이가 가까이 대고 경민이가 저한테는 다 말해줬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다 이해가 돼서 막 나만 말릴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그런 목소리들이랑 그리고 막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생리혈이라던가 아니면 그 영희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락스 뭐 삼켰던 거를 뱉어내는 그런 빨간 물이나 아니면 피 막 뱉어내는 거랑 막 그런 그리고 막 그 경민 엄마도 갑자기 토를 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그냥 뭔가 이상한 에너지가 있는 영화다라고 느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천도제 그러니까 그 굿하는 장면도 뭔가 그 에너지에 한 맞아요. 뭔가 보탬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굿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걸 넣었다는 게 음악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은 그대로 있고 그 음악은 굿 음악이 흐르면서 그 영희가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음악하고의 화면의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랑 씨가 말한 뭐 기이한 에너지 말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이 영화 보면은 화창한 낮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낮이 나와도 그 경민이 어머님 역할한 서영화 배우님이 뭐 경찰 수색을 도우려고 텐트를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시체 수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때만 낮이 나오지 주로 저녁이나 밤 이런 어두운 실내나 밤에 주로 나왔던 것 같네요. 온전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그러니까 빛이 저쪽에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인물들이 새카만데 그냥 인물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촬영 감독에게 감독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학교가 수도원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장면들도 좀 뭔가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그런 의도가 느껴졌던 장면들. 아주 이 영화에서 여고생들이 막 서로 반에서 막 장난치거나 복도에서도 장난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 보통은 좀 되게 발랄하고 좀 밝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하도 막 톤도 어둡고 막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형체도 좀 어두운 형체로만 보이고 하니까 걔네들이 분명 막 까르르거리고 즐겁게 노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즐겁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음흉한 그런 느낌이 계속.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무슨 장면이 인상 깊었냐면 아까 노랑 씨가 줄거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 영희랑 한솔이가 일부러 그 경민이 어머님을 찾아가서 이 일을 끝내고 싶다는 뉘앙스, 이 일에 대한 뭔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새로운 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셋이서 경민이가 가고 싶어 했던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경민이 어머님 혼자 막 뭐 이런저런 막 말을 하다가 아까 노랑 씨가 성대모사 했던 그 대사를 영희가 하는데 나 오늘 죽을 예정인데 이제 내일 당신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민이 어머니 근데 사실 이름 안 나오죠. 박혜숙 씨라고 회사에 찾아갔을 때 박혜숙 씨 맞아. 찾아왔는데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튼 그 혜숙 씨, 갑자기 이상해. 그냥 경민이 어머님이라 할게요. 그랬더니 경민이 어머님이 몸을 막 불을 떠시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나이프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놀라서 사람들이 말리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영희는 막 눈을 부릅뜨고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장면이 거의 맨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 영화의 주제를 가장 솔직하고 대놓고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듯이 인물들이 각각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영이라는 캐릭터가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의 죄의식을 덜어주는 희생양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경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인물이 자기가 막 그렇게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그 인물이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보면 너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내 기분이 뭔지 너네도 알게 될까? 라는 식으로 너네가 하는 행동이 정말 부조리하고 모순된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을 때 노랑 씨랑 의견이 갈렸는데 저 여기서 제가 아닌가? 먼저 얘기할까요? 전 그걸 좀 다르게 봤는데 지금까지의 해석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그게 마지막에 뭔가 임팩트 있게 마지막으로 딱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그 자살 시도를 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너가 이제 죄를 받겠지 사람들이 너한테 죄를 묻겠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 관객들이라던가 뭔가 그 경민 엄마한테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자기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봤고 거기서 칼로 찌르는 장면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뭔가 나에게 돌아올 죄를 나 또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였던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나이프로 찌르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경민이 어머니라는 이 인물이 사실 자기가 계속 영희를 괴롭히고 경민이의 자살을 부추긴 거의 핵심 인물로 여기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이미 깨달은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이 괴로움을 버틸 수 없으니까 일부러 영희를 괴롭히고 그랬던 건데 영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더 이상 그 자기가 했던 모순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덜 고통스러울지 몰라서 차라리 죽자 해서 저 완전 동의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완전 찔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랬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경민이 어머님이라는 피해가 자살자의 어머니라는 입장과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형사들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좀 제3자의 입장은 되게 다르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경민이 어머님은 방금도 말했듯이 이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영희가 사실 생각보다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은 저도 막 제 자식이 그렇게 자살했고 얘가 막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애고 막 장난식으로라도 막 죽으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얘가 진짜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또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제3자들 있잖아요. 이 사건을 그냥 궁금해하고 괜히 죄인을 찾아서 자기들이 벌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인물들은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영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자기들이 즐겁자고 그런 행위를 한 건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영희가 내가 죽으면은 너희 어떡할 건데 너네가 행동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대상은 경민이 어머님이라기보단 이 제3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경민이 어머님한테 그 대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이게 아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리허설 때도 여기서 부딪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영희란다. 경민 어머니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갈리는 게,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어떤 뭐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뭐 그게 합리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비합리성,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 다른 친구나 담임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제3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즐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재미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뭔가 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교실 안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뭐 자식은 아니지만 어떤 죄책감, 내가 뭔가 걔한테 잘못했던 게 뭐 계속, 왜 뭐 친구가 뭐 어디 가거나 이러면 뭔가 나쁜, 뭐 사귀다가 누구랑 헤어져도 뭐 나쁜 일만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내가 걔한테 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안에서, 그 교실 안 사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계속 살아가려면은 해야 했던 어떤 권력 다툼의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 그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뭐 놀려고 재미로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뭐 어머니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둘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담임이나 선생님 그리고 형사들도 저는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담임은 자기 그 교실 안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교장이 막 이렇게 담임한테 협박 같은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 뭐 너 잘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그 입장이 그 밥줄이 걸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절박한 거고, 그러니까 다 절박한 그 각자 입장에서 저는 그 암투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아까 제 말을 좀 수정하자면 노랑 씨 말처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처럼 그 사람들이 제3자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물론 경민 엄마가 모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이기심, 자기가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이기심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 특히 친구들 이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자기가 얘한테 잘못했을 거를 영희 한 사람에게 얘가 잘못해서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이기적인 행동들인데,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봐봐요. 그 교실 안에서 얘가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왕따가, 영희가 당한 걸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약간 노랑 씨의 과대 해석 같아요. 이 영화 내에서 뭐 한 명을 계속 뭐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이건 그냥 예상이잖아요. 교실이라는 사회를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영화 내에서 볼 때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켰다라거나. 왜냐면 그때 영희가, 그러니까 영희를 되게 몰아붙이다가 애들이, 영희가 자살 시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건 얘도 엄청난 피해자가 된 거고, 그 아이들이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실제로 만들어내서 걔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계속 피해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더 피해자라는 걸 영희처럼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진 유리 걔처럼 다른 죄인을, 다른 희생양을 데리고 와서 걔를 한테 죄를 씌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튼 그런 이기심인데, 그러니까 근데 경민이 어머님이 갖고 보이는 이기심과 얘네 이기심을 비교하면 저는 얘네 이기심이 더 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얘네한테 화를 내야지. 이 영화 후반부 보면은 영희가 돌아와서 얘네가 잘해주잖아요, 영희한테. 근데 영희가 얘네한테 딱히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몰려다니고, 그냥 얘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피해자 한 명을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싸대기를 때리다가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얘네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굳이 경민이 엄마한테 가서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메시지가 왜냐하면 이상하다고. 저는 완전 딱 이해가 되는 그 온정이 딱 얘기를 했을 때 귀결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영희랑 경민 엄마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죄책감을 가진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에 그 둘이 격돌하는 게 둘이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둘이 격돌시키기 위해서 경민이 어머님한테 했을 말이 아닌데 자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더 잘못한 얘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근데 더 잘못인 게 저도 더 그렇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을 뭐 질이든 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지는 잘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경민 아까 저는 약간 노랑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어쨌든 그 둘이 중심적인 인물이고 죄책감이 가장 큰 인물이라 그래서 둘이 격돌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그 경민 엄마한테 하는 말이 맞죠? 경민 엄마한테 영희가 하는 말이 저는 약간 경민이한테 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민이를 좋아도 했지만 아까 제가 그 다실보기에서 말했던 장면처럼 얘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다. 뭐 그걸 정말 아이디어를 뺏겼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지만 나도 그냥 힘들어서 나도 죽고 싶다 한 건데 네가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레스토랑 장면. 실제로 그런 대사도 있었어요. 뭐 걔 지금 나 엿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고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렵다. 이렇게 영화를 보고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감독님도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좀 성경의 내용을 차용을 많이라 해야 되나?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초반부에는 잘 못 느꼈는데 영희가 목 수술을 하고 한소리가 찾아오자. 한소리 맞죠? 한소리가 찾아왔을 때 그 구멍에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 그림, 그 카라바조 그림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예수의 몸에 난 그 상처에 이렇게 도마가 갈비뼈 그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뭐지? 약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화장실에서 그 어떤 여자애가 경민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면서 막 때렸다가 또 그거를 안아주잖아요. 죄를 사해주듯이. 약간 그거 보면서 뭔가 모두 죄가 있으니까 서로 죄를 묻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됐고 뭐 그냥 감독님 말로는 뭐 딱히 예수랑 영희를 동일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약간 성경의 패러디를 했다라고만 짧게 말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죄와 뭔가 죄를 사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넣고 싶어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제까지 다시 보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코너는 자유 코너인데 저희끼리 미리 얘기를 했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면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되게 클리셰? 다르게 말하면 전형성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 각 캐릭터는 어떤 면에서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전형성을 되게 정말 잘 표현하는 인물들이 대사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게 절대 클리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볼 수 없는 게 어떤 영화에서의 스토리상의 그런 전개를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전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클리셰는. 근데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을 영화가 담아내는 거는 저는 그걸 클리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교사면 담임이면 담임, 교장이면 교장, 엄마면 엄마, 뭐 형사면 형사 이 전형적인 어떤 캐릭터를 그려내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위해서 이용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살려고 그런 엄청 그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저는 엄청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노랑 씨랑 의견이 갈리는 게 뭐냐면 전 이 영화가 너무 전형적이어서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다 보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뻔한 방식으로 뻔하게 보여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는 그 각 인물들이 각 뭐 입장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살아있다고 느끼셨다 했는데 전 각 인물들이 너무 전형적이어서 너무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얘네 진짜 체수판의 말들 같다 이런 생각이 왜냐면 너무 제가 예측한 대로만 행동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니까. 이걸 이렇게 다 잘 집어냈네 이런 거. 이걸 왜 굳이 또 보여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전형적인? 저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경희 엄마가 그냥 운전하다가 좀 운전을 뭐 이렇게 끼어들어 들어가는 곳에서 막 뭐 이렇게 다른 차랑 약간 그 부딪힐 뻔했나 봐요. 그래서 창문 열고 어떤 남자가 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미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형사들이 막 우르르 있는데 막 어떤 형사 대빵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민이 어머니가 막 그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다른 형사 아줌마 이렇게 갑자기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다 정말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여자가 운전을 하면 그런 일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겪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그 나이 많은 중년의 여성이 뭔가 일과 관련된 사람이 오면은 그냥 아줌마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아했던 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요소를 넣으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한 그 죄라는 주제의식만 파도 말할 게 많은데 이렇게 막 한국 사회에서 막 여성이 가끔씩 겪는 부조리함이라던가 막 이런 것까지 계속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니까 전 너무 산만하다고 느꼈거든요. 아무튼 제가 또 되게 좋았던 게 교장이 전 되게 좋았는데 교장이 그 하는 대사들이 딱 있어요. 경민이가 이제 학교에 왔던 아이가 실종이 됐나 자살인가 아무튼 그럴 때 이제 교사 회의에 가서 그 애가 성적도 참 좋고 부모들도 다 직업들이 좋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성적 좋고 부모 직업 그 사람이 보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뭐 장례식에 또 가서 그 교장이 그 아랫사람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그 자살 예방 교육 그거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것도 너무 뻔한 게 그냥 뭐 사건 있으면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뭐 성폭력 사건 있으면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하고. 근데 사실 그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건데 그냥 교육했다고 치우고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게. 저는 정말 보면서 말임 못 어디까지 하나 보자.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생각이 났어요. 추석 특집으로 제가 지금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서 또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오늘 뭐야? 김강우 씨인가 이강우 씨인가 주연으로 나오신 추석 특집 뭐 어쨌든 드라마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무슨 냉면? 옥내면옥 이겼던 것 같은데 기사만 봤는데 거기 무슨 북한 여성분이 뭐 남하를 하셔서 뭐 거기서 뭐 냉면집을 하고 뭐
그 김강우 씨의 아버지께서는 뭐 옛날에 뭐 휴전선 때문에 못 만나는 뭐 옛 연인을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뻔한 내용만 나와요. 정말 뻔함을 다 모으면 이 드라마다 할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캐릭터도 너무 전형적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인물이 나와서 무슨 얘기할지. 저는 이 영화가 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실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행동들 뭐 죄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관련은 다 있죠 사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보면 더 좋겠다. 저는 근데 그러면 되게 아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다고, 이게 이런 한국 영화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이미 너무 다 아는 걸 또 보여주니까 차라리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를 이해하려면 이 영화를 보면 근데 좋겠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더 헌트라는 영화 생각이 나는데 그거 알죠? 그 네. 덴마크 영화 그 되게 유명한 배우 나오는데 미즈 맥켈슨. 맥켈슨. 그 사람이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덴마크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본 거랑 덴마크 사람들이 본 반응이랑 되게 달라서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리뷰를 봤을 때. 그 영화는 덴마크 사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되게 잘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영화인데 외부인이 보는 거랑 내부인이 보는 게 되게 달랐다고. 이 영화를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 선생이 여기서 되게 그 전형성에 아주 총한데 막 뭐 수화를 배웠다고 영희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영희가 수화를 사용을 하는데 수화를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수화를 써요. 한번 뭐 힘내라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럼 되게 신경 써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영희가 하는 나 여기 죽으러 왔다 이런 식의 수화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만 외운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건 이 선생이 수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말로 하면 그러니까 좀 애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과시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막 뭐 애들한테 이제 영희 돌아왔나? 아무튼 장례식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좀 막 친구들끼리 아무 문제 없이 지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리고 교장한테 대하는 거랑 애들한테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교장 선생님한테는 계단에서 애들이 딱 줄 서 있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는 그거 뭐 대표 손 들어봐. 저 손 그 장면 드는데, 엄청 좋았어요. 손을 드는데 어떤 애가 손을 좀 작게 들었어요. 그래서 너 왜 손을 안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되게 많은데 그리고 학부모 회의 가서 되게 또 학부모한테 친근하게 막 그때 못 봤죠? 노래방 한번 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사건들이 또 많았으니까 막 백절불굴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너무 이런 것도 넣어놨네 막 이러면서 누랑 씨에겐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구나. 진짜 추석 선물이다. 한국 사회 전형성의 선물 세트. 저는 그 과자들이 다 너무 맛이 뻔해서 싫었던 거고. 저도 요소가 많아서 아쉬웠던 건 맞는데 배우들의 연기 보는 건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저는 그 전여빈 배우 다음으로 꼽으라면 서영아 배우님도 물론 좋았지만 뭔가 그 선생님 역 하시는 서현우 배우님이셨나요? 그분 연기가 그냥 진짜 너무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런 사람 있어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 연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장례식 장면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맞아요. 할머니께서 이제 손녀를 잘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굿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할머니가 엄청 우세요. 엄청 막 그런 거 있죠. 진짜 곡하듯이 아이고 우리 손녀 막 이렇게 우시는 그런 모습?
근데 저는 방금 아토믹 씨가 연기들을 다 너무 잘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유난히 거슬리는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 굿하는 장면에서 할머님을 이렇게 우시는데 뒤에서 말리는 남성분이 계셨거든요. 남자 배우분이 계셨는데 뭐 어떤 가족 관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분 표정이 이걸 표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표정은 제가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우는 표정인데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것 알고 있고 약간 하회 탈수인 것처럼 막 그런 뭐지? 저 사람 때문에 몰입이 정말 깨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운정은 아예 처음부터 몰입한 적이 없잖아요 이 영화에. 아니요 서영아 배우님이랑 그 전여빈 배우님 없었으면 쫓아나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이분이랑 저는 교장 선생님 연기도 너무 거슬렸거든요. 왜지? 모르겠어. 딱 전형적인 교장인데 딱 저 너무 사람은 잘했는데. 교장의 성대모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 여고생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연기들 잘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한솔보다는 저는 뭐 다솜, 유리 뭐 이런 친구들. 다솜이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서브 되게 주변 캐릭터긴 한데 원래 초반에는 되게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영희가 자살 시도한 다음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막 처음에는 영희 걔 그거 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힘든 척 하려고 자살 시도한 거야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더니 또 뒤에 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영희한테 잘해주고 막 영희 위문 가는 뭐 애들한테 동영상 찍어서 뭐 영희한테 뭐 한마디 해라 이런 영상 찍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희가 돌아온 다음에는 담임이 뭐 자기를 성추행했다 이런 그런 글을 이렇게 학교에 써서 담임이랑 또 면담을 하는데 담임이 그 친구한테 막 내가 너를 한번 뭐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겠다 이러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이런 좀 이상한 그런데 좀 뭔가 되게 이게 진짜 왜 등장했지라고 이거 되게 좀 자잘한 부분 뺐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한 부분이긴 했지만 근데 또 뭐 저런 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담임이 때리는데 이 친구를 근데 조금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그 무슨 칼로 눈썹 칼 눈썹 칼로 상처를 더 키워서 얼굴 상처인데 담임을 형사가 와요 학교에 담임을 잡으러. 그래서 그것도 그 뭐지 담임을 고발하는 것도 좀 영희가 시킨 거였나? 영희가 시켰다기보다는 담임이 영희한테 막대한 걸 아니까 본인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럴 것이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뭐지 영희가 그 나중에 때린 저주받은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롭게 또 그 경민이를 저주했던 아이로 그 죄 희생양으로 떠오른 아이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을 다솜이라는 아이가 퍼뜨리지 않았을까? 얘가 뭔가 다른 마음을 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자기 원하는 일을 어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유리라는 그 뭐지? 일진? 일진이라서 뭐 처음에 그 경민이가 사라졌을 때 그 한솔이가 한솔이가 영희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희가 뭐 이렇게 죽어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퍼뜨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인 그 유리가 막 영희네 애들 다 끌고 영희네 집에 찾아가서 막 때리다가 뭐 칼로 막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영희한테. 근데 또 나중에 영희가 자살 시도하고 돌아오니까 얘도 또 뭔가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막 다른 또 소문이 도는 애를 데리고 와서 내가 얘 때문에 너한테 그런 거였어. 사실은 나는 뭐 잘못 알았는데 나는 얘한테 하려고 했던 거고 너한테는 전혀 뭐 그런 게 마음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연기들도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아토믹 씨는 등산용 분점 사장님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다고. 그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여워요, 진짜. 되게 짧게 나오시고 그 초반에 이제 경민이가 사라진 후에 형사들이 그 수사를 시작하면서 근데 그거를 굳이 그 부모가 사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강가에서 뭔가 수색을 하기 위한 그런 캠핑용품을 경민의 엄마가 사서 가거든요. 근데 정말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완전 퀭한 얼굴로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그 등산용품점에 들어갔는데 그 등산용품 아저씨가 뭐 그냥 손님 없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일어나서 아유 뭐 이러면서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뭐 이러면 표정 전혀 아닌데. 뭐 그래서 계속 말 걸고 맞아. 그리고 갈 때도 막 이거 캠핑용품 실어주면서 뭐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서 깍듯이 막 인사하고 이게 그냥 저는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뭐 하실 겁니다. 막 이러고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이렇게 팔아요. 큰 거 없어요. 그냥 되게 감칠맛 나는 연기였다. 그냥 그렇게 느껴서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저 이런 분들도 가게 가면 은근히 많죠. 맞아, 엄청 많죠.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 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잘 보고 잘 고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옷가게 가면 많이 그러잖아요. 뭐 보시러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저 맨날 그냥 둘러볼게요 이러고 말 안 해요. 형사 캐릭터도 굉장히 맞아요. 전형적이죠. 형사가 되게 막 경민이 어머니한테 다른 형사가 막 아줌마 이렇게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뭘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영희를 취조할 때도 뭐 아저씨가 어렸을 때 감수성이 풍부해서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희가 제가 자꾸 저한테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그때 너희들의 감정을 알고 싶어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얘기하는 척 하지만 되게 위압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해보자. 손 내리고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뭐 그때 아토믹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막 이제 오늘 그만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너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협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일처리 유들유들 잘 하면서 막 좋아 보이는 좋은 사람인 척 보이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 맞아요. 형사한테 불만 혹시 있었어요? 형사 연기는 어땠나요? 형사요? 저는 떠오르는 게 형사님은 모르겠고 그 담임 선생님이 아까 아토믹 씨가 말한 장면에서 네. 영희의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맞아요.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근데 미는데 전 이게 굉장히 자기적인 상황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어떤 의도였는지는 이해가 가고 이거 뭐 관객 보고 화내라고 그런 장면 넣는 건 알겠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담임 선생님이 얘한테 화를 낼 장면이었나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물론 얘가 막 그렇게 번잡한 상황에서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번복하겠다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머리를 미는 건 좀 저렇게까지? 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뭔가 선생님이란 걸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제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렇게 머리까지 저도 미는. 조금 갑작스럽다고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감정선이 저렇게까지 짜증이 난 상태였나? 라는 뭐 그런. 저는 대사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는 거는 좀 뭐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때리는 학생들을 막 갑자기 때리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상에서 생각하면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약간 전형적이어서 거슬렸던 게 그
경민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제 수색하고 잘 안 되고 이렇게 그 우울한 장면도 너무 좋아.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어. 그때 경민이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고 경민이 어머님은 이제 조수석에서 되게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는데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막 아버지는 막 이제 덮자 이렇게 뭐 자살보다 실족이 보험금 타기 더 좋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경민이 어머님 화가 나서 막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 그러면 우리는 경민이를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보내는 거야. 왜 죽은지는 알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경민이 아버님이 애 그렇게 될 동안 너 일하느라 안 챙긴 거냐고 너 뭐 했냐고 라고 하니까 엄마는 너는 그럼 뭐 했냐고 막 그래서 둘이 막 붙잡고 싸우다가 자동차가 막 끼깅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재밌었던 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영희와 경민의 엄마로라고 봤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되게 무기력한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계속 엄마가 뭔가 텐트를 사고 형사들한테 따지고 뭐 학교 찾아갈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있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등장하지 않거나 아예 그렇거든요. 저는 뭔가 여성 캐릭터 남자 아버지를 좀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두고 그 엄마를 이렇게 더 주인공으로 잡은 것도 되게 좋았고 그냥 그것도 있잖아요. 너가 나중에 경민 아버지가 계속 찾아오는 경민 엄마한테 지 자식 잡아먹어놓고 왜 내 자식한테 영희 이래? 아버지가 영희 아버지가 경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전형적인 대사고 그러니까 경민의 아버지가 경민 엄마한테 하는 대사도 너 뭐 네 일에 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애를 하는 돌보는 게 건 엄마여야 한다는 그런 어. 편견에 빠진 그런 그럼. 말 그것도 정말 네가 뻔한 일을 하느라 애를 못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냥 전형적인 그런 거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말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희랑 죽은 경민의 관계가 저는 그 관계를 둘이 동성으로 서로 좋아한다, 연애 감정을 느낀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한솔도 얽혀서 한솔은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온 경민을 질투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그 터널 장면이 굴다리에서 영희랑 경민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찍힌 CCTV가 있는데 거기서 영희랑 경민이가 뽀뽀를 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뭐 나중에 한솔이도 영희 병문안을 왔을 때 둘이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서 둘이 또 키스, 뽀뽀 이런 걸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해서 저는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도 이 감독님이 이 영화에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게 정말 사족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는 한국 독립영화가 성소수자들을 비추는 방식이 싫거든요. 왜냐면 주로 다 우울하고 걔네들은 우울하고 가정사도 복잡하고 막 뭔가 자살하려고 그러고 맨날 이런 인물들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희도 죽고 싶어하고 계속 경민이는 죽었고 그리고 경민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그나마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거는 영희를 너무 좋아하고 영희에 대한 사랑을 막 증명해 보려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인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리 그게 전형적인 성소수자가 한국 독립영화에 등장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를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편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완전 진짜 동성 레즈비언 커플이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나오고 둘이 연인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밝고 건강한 관계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그래서 더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한국 독립 영화 많이 안 봐서 그런지. 근데 뭐 야간 비행이라던가 아니면 김조광수 감독님의 영화들이라던가 이송일 감독님의 영화들 많이 뭐 봤다. 이런 데서도 다 주로 되게 우울하고 맨날 아무튼 제가 그 아까 온정이 얘기를 할 때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뽀뽀를 하잖아요. 그 경민이랑 영희가 그리고 나중에 영희랑 한솔이도 키스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거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거 뭐 그들의 동성애자들의 삶을 그렸다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의 삶이 뭐 우울하고 뭐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친구고 호감이 있고 그냥 여자와 여자인데 뭐 그냥 뽀뽀를 했고 그냥 그게 그러니까 경민의 죽음에 대해서 걔가 어떻게 죽었을까 사실 왜 죽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이 던져놓은 건 사실 많기는 하잖아요. 뭐 가장 큰 게 그거죠. 동성애죠. 그 뽀뽀한 거 경민이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영희가 너 그러면 뭐 증명해봐라 죽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그거는 저는 다 페이크고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근데 왜 이 했거든요. 페이크를 썼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페이크를 하필. 쓴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뽀뽀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친구끼리 여고에서 지내다 보면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걔네들이 꼭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뭐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아토믹 씨도 뭐 노랑 씨랑 비슷한 의견인가요? 근데 한솔이랑의 그 장면은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감독님 의도 자체가 그냥 동성 코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뭐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굳이 넣어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네, 저는 전자인 입장이고 근데 뭐 네, 원정 씨 얘기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영화 볼 때는 특별히 뭐 그게 엄청 거슬린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화에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자극적인 요소를 좀 더 넣기 위해서 극적으로 넣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긴 해요. 사실 그거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해요. 근데 뭐 그거를 근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또 전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원정이 말한 부분이 또 그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 뭐 우울하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 자살을 한 아이에 대해서도 뭐 그냥 걔가 원래 우울한 음악을 들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불우한 환경이라던가 좀 그래 영희가 반지하 사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그런 뭐 경민이가 죽었기 때문에 경민 걔 왜 죽었대? 걔가 원래 뭐 그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걔가 원래 그랬다는 어떤 피해자성의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뭐 피해자의 삶이 원래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뭔가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냥 그거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의 속성에 굳이 그것까지 껴넣은 게 마음에 안 들었고 또 다른
뭐 또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라고 느꼈던 게 그 영희가 고통받는 장면들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보여준다고 느꼈거든요. 뭐 락스의 물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바닥에 뒹굴거리는 거라던가 막 목구멍에 손을 넣는 장면이라던가 뭐 링거를 굳이 이렇게 빼서 피가 맺히는 장면 아니면 피가 아까 맺혔어요? 그 바늘 끝에 그냥 피가 보이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애들한테 칼로 이렇게 애들한테 영희가 칼로 얼굴인가 그러니까 어디에 엘진 애들이 이렇게 영희네 집에 찾아와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칼을 들이대서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요, 영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다솜이가 모함하기 위해서 얼굴에 그 눈썹 칼로 직접 긋는 장면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보여줬어야 됐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했어요. 생리혈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피나 상처나 그 시체도 굳이 저거 맞아요, 보여주는구나 막 이런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받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로 피해자들이잖아요. 그 물론 다솜은 아니지만 영희나 경민의 시체나 이들은 뭐 주로 죄가 남들로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해야 되나 이런 입장인데 이런 인물들이 고통받는 걸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니까 뭔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가학적이라고 좀 느꼈어요. 저 약간 변화한 것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인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그 기괴한 에너지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사실적인 사회 드라마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 인터뷰도 얘기를 하셨고. 완전 사회 드라마로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들이 그리고 뭐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뭐 실제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의 덩어리라고 해야 하나, 욕망이나 뭐 그런 죄나 그런 덩어리의 인간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아토믹씨 죄송해요. 오늘 너무 저희 둘만 폭주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가운데서 보는 게. 저희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다음 코너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인데요. 이게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뭐 먼저 말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저는 생각해왔는데 이런 영화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봤거든요, 혼자서. 왜냐하면 뭐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밌었고, 한국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저도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원장이 말한 것처럼 진짜 뻔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되게 상업적인 영화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이런 영화들이 더 상업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저의 어떤 저를 가학하는 성향인가 뭔가 그런. 솔직히 저도 약간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재밌었고, 그런 어떤 기괴한 에너지가 저는 그냥 이번 영화로만 지나가지 않고 김희석 감독님이 다음 작품들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토믹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저는 보면서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저 오랜만에 되게 보는 동안 힘들었거든요. 영화 내용이나 그런 영상 때문에. 근데 그게 좋았어요. 뭔가 오랜만에 이런 거 본다라고 느껴서 약간 노랑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저도 약간 피과학적인 그런 게 성향이 있는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서 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뭐 원장 씨는 연기나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했지만 저는 다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없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뭔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연기들을 보고 또 뭔가 그래서 독립영화다운 독립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고 뭔가 너무 날것인 느낌이 든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냥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이런 거 봤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전여빈 배우님의 팬이 되어서 뭐 그래도 한 번쯤 보고 다들 전여빈 배우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연기 진짜 잘하세요. 진짜.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이런 일이 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형사님이랑 취조할 때 막 콧물까지 이렇게 맺히시면서 맞아요. 열연하고 저는 그 맺힌 가디건이 거. 참 갑자기 가디건에 초록 가디건인가 그거. 눈물과 콧물이 섞여 묻었을 그 가디건이 자꾸 그것도 너무- 떠올라서. 저는 이 영화가 어땠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대된다. 아니 뭐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뻔한 얘기를 뻔한 방식으로 뻔하게 보여줘서 보면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뭐 좋은 점보다는 아쉽거나 비판할 점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걸 넣으려 하니까 자기적이라고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화들도 생각이 났는데 도가니라는 영화나 아니면 이경미 감독님의 비밀은 없다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되게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걸 좀 많은 얘기를 넣으려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도가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밀은 없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밀은 없다랑 좀 결이 비밀은 비슷하지 없다도 않아요? 사회 드라마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이상한 그런 편집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무튼. 아, 근데 여튼 비슷한 결이 있죠, 이 영화. 그만 싸워.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진짜 도가니랑 비밀 없다는 달라요. 달라요. 도가니 다르고 저도 비밀은 없다가 더 나은 영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비밀은 없다랑 이 영화를 생각해 봤을 때 둘 다 비슷해요. 거기서도 손예진 배우님이 주인공이고 뭐 여성으로서 겪는 사회 부조리함 이런 것들도 나오고 거기서도 딸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도 이런 동성애 코드도 나오고 걔네가 뭐 우울했다 이런 얘기랑 또 기괴한 에너지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그래서 그 영화도 아쉬웠어요. 우울하지만은 않았는데 그게. 우울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우울한 게 아니라 그게 기괴했어요. 여튼 그게 막 난 약간 자조하는 거랑 막 이렇게 막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이상한 그게 그 감정이 있는데 좀 그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여고생들의 감정을. 그래서 우울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울하다고만 하진 않았어요. 여튼 기괴한 그런 결이 비슷한데 그래서 또 비슷하게 아쉬웠거든요.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둘 다. 근데도 비교하면 그 영화는 그래도 신선한 게 있었어요. 연출이라거나 이런 방식이 신선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라도 더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더 아쉬웠고 하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전여빈 배우님이랑 서영아 배우님 연기가 너무 빛나고 멋있어서 앞으로도 다른 영화에서 더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를 찍으신대요. 그 뭐지? 누구지? 안재홍 배우님인가? 이희준님인가? 뭐 얼굴이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강소라님이랑 아무튼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 새롭게 들어가신다는 기사를. 누가요? 전여빈 배우님. 네. 기대가 되는군요. 네. 네, 다음 코너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인데요. 저희가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떻게 상영하면 좋을지 말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극장에.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일단 보시고 그 원래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감독님의 커리어가 되니까 저는 이 감독님의 다음 영화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루빨리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9월 13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꽤 됐어요. 됐네요, 벌써.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10월 오늘이 1일이고 10월 2일에 방송이 올라갈 텐데 10월 3일에 2시 반 영화가 있어요. 그게 GV가 잡혀 있거든요. 어딘가요? 인디스페이스에서 감독님도 오시고 뭐 전여빈 배우, 서영아 배우, 뭐 아까 또 얘기했던 그런 이봄 배우, 뭐 이태경 배우님, 뭐 그리고 그 담임 역할 하신 서현우 배우도 다 오신다고.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화요일에 들으셨다면은 그 개천절이잖아요. 그때 가서 보시면은 참 좋겠다고. 네, 일단 저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립니다. 아토믹 씨는요? 저도 오늘 노랑이랑 의견이 많이 겹치는데 저도 내리기 전에 얼른 혼자 극장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같이 보기는 싫을 것 같아요. 뭐라 해야지? 뭔가 같이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 같이 보면 약간 옆에 사람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그 영화를 혼자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여빈 배우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원장은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노랑 씨랑 얘기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그 더 헌트 보면서 느끼셨다는 그런 감정.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차라리 아예 한국 문화나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분이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이런 게 뻔하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하고 좀 더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이해하게 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학생분들이라던가 뭐 외국인분들이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외국에서도 최근에 무슨 상을 받으셨나 아무튼 외국 영화제에도 한국보다 외국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온정의 생각이지. 제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영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 슬슬 맞춰볼까 하는데 오늘 녹음 소감 어떠셨나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온정이 어땠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노랑 씨와 이렇게 100분 토론을 하게 될 줄을 몰랐던 게 사실 제가 알았는데? 아니 저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원래 보통 배 씨랑 되게 의견이 대립이 네.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또 잘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근데 둘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할 때가 종종 있죠. 배 씨랑 얘기하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안 맞아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상반되는 게 많아서 맨날 그쵸.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토믹 씨나 막 다른 연시 분들이 싸우지 말라면은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노랑 씨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싸우는 거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되게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거 되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잘 감싸보려는 그런 멘트야. 맞아요, 맞는데 전형적인 캐릭터. 그리고 저희끼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달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저는 좀 저희 앞으로도 저희의 의견을 쉽게 굽히지 맙시다. 리허설 때부터 그리고 원장의 왓챠평을 봤을 때부터 예상을 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원장의 의견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반박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었고 뭐 영화 원정처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뭔가 괜히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괜히 누가 싫다는 얘기를 하면 또 괜히 이렇게 막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저도 싫은데 그냥 원장의 의견은 원장의 의견대로 들어주고 싶은데 자꾸 그거는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저도 뭐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원장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결론이랄까 뭔가 그런 게 참 다르다. 그래서 재밌다. 왜 그럴까? 뭐 그런. 네, 오늘의 토론 관전 여기서 중재자가 문제의를 하셨던 아토믹 씨는 어떠셨나요? 문토믹. 저도 되게 리허설 때부터 쭉 봤지만 재밌었고 일단은 저는 원래 약간 항상 모든 의견 좀 중도파적인 게 있어서 오늘은 노랑이랑 좀 가깝긴 했지만 그냥 재밌었고 보는 게 오늘 되게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 뭔가 너무 그냥 성대모사도 웃겼고 그냥 영화는 또 저는 좋았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건 아니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도 재밌어서 영화 혼자만 보고 그냥 끝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제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아토믹 씨. 영화가 끝났으니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